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치권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법원은 유치권을 싫어합니다. 왜?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유치권을 싫어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판결을 보면은 유치권자한테 유리한 법리가 나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두 유치권자한테 불리한 법리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치권이라는 어떤 그 권리가 우리나라의 담보물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자, 1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었을 때 물건의 가치가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1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이 물건이 경매로 들어가면 나는 1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보가치를 1억으로 평가하고 대신 70%, 7천만 원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1순위가 2월 1일 날 발생했다면 3월 1일 날 2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1순위 근저당권자가 7천만 원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2순위 근저당권자, 그러면 내가 경매 절차로 들어가면 3천만 원은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천만 원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4월 1일 날 설정한 3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 주겠죠. 왜냐하면 경매 절차로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막 계속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가치가 늘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경매 절차가 들어갔을 때 이제 먼저 발생한 권리는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이 건물에 갑자기 유치권자가 발생을 합니다. 유치권자가 발생을 해서 유치권자가 나 8천만 원 유치권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8천만 원 유치권을 신고를 하면은 그때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낙찰을 1억 원에 받아도 8천만 원을 유치권자한테 또 8천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낙찰은 얼마에 되겠습니까? 2천만 원에 됩니다. 2천만 원에. 왜냐하면 낙찰 받고 유치권자한테 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2월 1일 날 처음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1억 원을 받을 줄 알고 7천만 원을 설정해 놨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훨씬 뒤에 5월 1일 날 유치권을 주장했다고 봅시다. 훨씬 뒤에 발생한 유치권 때문에 자기가 금액을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담보를 설정을 해주겠습니까? 추후에 유치권이 발생하면 자기 담보를 다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유치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유치권자의 어떤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그 소유자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은 했지만 결국 이렇게 담보 물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유치권 소송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을 합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소유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소유자가 소송을 했을 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측,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자기가 스스로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의 주체는 근저당권자여도 소송을 받는 주체인 유치권자가 자기가 유치권이 성립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법원은 그런 성립 사실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판단,
대법원 2011년 다 84298 판결에서 법원은 유치권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그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취지는 먼저 발생한 권리가 먼저 가져가는 것인데, 유치권은 추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이런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으로서는 목적으로 담보 가치가 자신이 애초에 예상한 계산했던 것과 달리 현저한 하락을 경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유치권 제도는 시간에 앞선 사람은 권리에도 앞선다는 기본적인 법리의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권리로서 이것은 감수됨으로써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는 사실상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가 이후에 강의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치권의 성립 법위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판결들을 보면은 유치권의 어떤 성립과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설시하는 이유는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 소송을 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겠지만 법원에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 엄격성은 너희들 승소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소송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치권자한테 불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